부산의 평화로운 주택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고부살인 사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참혹하게 살해된 현장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고 강도 행각으로 위장된 현장. 그리고 3명의 수상한 용의자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 김준호 형사와 박소연 형사가 맞닥뜨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배신, 질투, 그리고 숨겨진 비밀로 가득합니다. 가면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두 형사가 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준호 형사의 얼굴에 피로가 스며들었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 소속 김준호는 이른 아침부터 들어온 신고를 확인하며 자신의 파트너인 박소연 형사와 함께 차에 올랐다. 초여름의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둘은 부산의 한 주택가로 향했다. 어떤 사건이죠? 박소연이 운전하며 물었다. 김준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답했다. 주택에 살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망한 채 발견됐어. 신고는 이웃이 했고 현장은 보존 중이래. 박소연의 눈썹이 찡그려졌다. 또 가정 내살인인가요? 요즘 이런 사건이 많아서 걱정이네요.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 일단 가보자. 차량이 사건 현장 근처에 도착하자 이미 현장은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지구대 경찰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고 과학수사팀도 도착해 있었다. 강렬한 햇빛 아래 평화로워 보이는 주택가와 대비되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김준호와 박소연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현장으로 들어섰다. 2층짜리 단독주택은 외관상으로는 평범해 보였다. 정원은 잘 가꿔져 있었고 담장에는 덩굴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거실에는 55살로 보이는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안방에서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발견되었다. 두 사람 모두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보이는 두부 손상이 있었다. 피해 현장은 처참했다. 현장 감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준호가 과학수사팀 책임자에게 물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어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로 보입니다. 두 피해자 모두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이 사인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학수사관이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출입문이나 창문에 강제 침입 흔적이 없어요. 박소연이 주변을 살펴보며 물었다. 귀중품은요? 거실 서랍이 뒤져진 흔적이 있고 피해자들의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강도 행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준호는 이마를 찌푸렸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범인을 알고 있었거나 집안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다. 그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피해자들로 보이는 두 여성과 함께 중년 남성, 젊은 부부가 찍힌 사진이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김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피해자 신원은 확인됐나요? 그가 물었다. 과학수사관이 노트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네, 이 집의 소유주인 강명자 씨 72살과 그의 며느리 정미영 씨 48살입니다. 강명자 씨의 아들이자 정미영 씨의 남편인 강대현 씨는 현재 출장 중이라고 합니다.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소연이 주방으로 이동하며 말했다. 식탁에 3명분의 식사 흔적이 있어요. 누가 함께 식사했을까요? 아마도 피해자 중 한 명이 손님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웃의 진술에 따르면 어제 오후에 낯선 차량이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무엇인가 이상했다. 강도를 위장했지만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것은 범인이 피해자들과 알고 지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식사 흔적으로 보아 범인은 아마도 초대된 손님이었을 것이다. 주변 CCTV 확인해봤나요? 그가 물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 일대는 CCTV가 많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박 형사, 이웃들 조사부터 시작합시다. 어제 방문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두 형사는 집을 나와 이웃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문한 집은 사건 현장 바로 옆집이었다.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 김준호 형사입니다. 옆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명자 언니와 미영 씨가 정말 죽었나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혹시 어제 특이한 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문객이라든지?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어제 오후에 모르는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검은색 SUV였는데 번호판은 기억나지 않네요. 그리고 미영 씨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혹시 시간대는 기억나시나요?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박소연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혹시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을까요? 글쎄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미영 씨가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두 형사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아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몇 가지 질문을 더한 후 다른 이웃들도 차례로 방문했다. 조사 결과 검은색 SUV에 대한 목격담은 일치했지만 누구의 차량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이웃이 차량이 떠나는 시간을 목격했다고 했다. 오후 4시 반쯤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길이었거든요. 검은색 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어요. 운전자는 남자였는데 얼굴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김준호와 박소연은 주변 조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과학수사팀은 여전히 증거를 수집 중이었다. 과학수사관님, 혹시 범행 도구는 발견되었나요? 김준호가 물었다. 아니요, 현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가져갔거나 어딘가에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자국은 거실 테이블과 주방 싱크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문 대조 작업 중입니다. 박소연이 말했다.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오후 3시경에 검은색 SUV를 타고 온 남성이 피해자들을 방문했고 피해자 정미영 씨와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반에 급하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강대현 씨에게는 연락이 닿았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국제전화라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강대현이 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출장이라는 알리바이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다. 강 씨의 회사에 연락해서 출장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CCTV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특히 검은색 SUV가 목격된 시간대에 초점을 맞춰서요. 과학수사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에 복귀했다. 김준호와 박소연은 현장을 한 번 더 살펴본 후 경찰서로 돌아갔다. 경찰서에 도착한 두 형사는 즉시 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최재훈 팀장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로 냉철한 판단력으로 유명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시간에 살해된 사건이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면 아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최 팀장이 말했다.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재로서는 검은색 SUV를 타고 온 남성이 주요 용의 선상에 있습니다. 피해자 정미영 씨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인 강대현 씨의 알리바이도 확인 중입니다. 좋아요. CCTV 분석과 지문 대조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강대현 씨가 연락이 닿는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두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소연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다. 팀장님, 강대현 씨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씨는 실제로 3일 전부터 중국 상해에 출장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귀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귀국하는 대로 소환하세요. 가족이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누가 그들을 해치려 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김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닌 것 같았다. 뭔가 더 복잡한 관계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는 머릿속으로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정리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아는 사람이 방문했으며 강도 행각으로 위장한 흔적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한 흔적이 있다. 박 형사, 피해자들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세요. 어제 누구와 연락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김준호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강명자는 72살의 노인으로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이 되었다. 아들 강대영과 며느리 정미영과 함께 살고 있었다. 정미영은 48살로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강대현은 51살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24살의 아들 강민수가 있었지만 현재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족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김준호는 경험상 가정 내 갈등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종종 복잡한 감정선으로 얽혀 있곤 했다. 김 형사님, 피해자 정미영 씨의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박소연이 말했다. 어제 오후 1시에 이민호라는 사람과 통화했네요. 통화 시간은 3분 정도입니다. 이민호? 누군지 알아봤나요? 아직이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김준호가 받았다. 네, 김준호 형사입니다. 네? CCTV 영상이 확보됐다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김준호가 전화를 끊고 박소연을 향해 말했다. 주변 CCTV 영상이 확보됐어요. 가서 확인해 봅시다. 두 형사는 신속하게 분석실로 향했다. 기술팀에서는 이미 확보된 영상을 분석 중이었다. 어떤 영상이 있나요? 김준호가 물었다. 기술 담당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주변 CCTV와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오후 2시 45분경에 검은색 현대 팰리세이드가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2분에 같은 차량이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번호판은 확인됐나요? 부분적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차량 특징이 뚜렷해서 소유주를 추적 중입니다. 김준호는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운전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남성인 것은 확실했다. 이 영상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나요? 최대한 해상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박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김준호에게 말했다. 이민호라는 사람이 확인됐습니다. 정미영 씨의 대학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정미영 씨의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혼했다고 하네요. 김준호의 눈이 빛났다. 단서가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민호 씨의 차량 정보는요? 검은색 현대 팰리세이드라고 합니다. 두 형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이민호가 주요 용의자로 부상한 것이다. 이민호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합시다. 그리고 강대현 씨에게도 연락해서 그가 귀국하는 즉시 조사해야겠어요.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호의 이혼과 정미영 씨의 관계.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까요? 그걸 알아내는 게 우리 일이죠. 두 형사는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새벽 5시 김준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졸린 눈으로 전화를 받았다. 김준호입니다. 팀장입니다. 강대현 씨가 방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경찰이 그를 임시 보호 중이에요. 빨리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김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네, 알겠습니다. 박 형사에게도 연락할게요. 그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박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30분 후 두 형사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 있었다. 아침 햇살이 지평선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이민호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됐나요? 김준호가 물었다.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오전 중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수강도살인 혐의로요. 팀에서 지금 그의 집을 감시 중입니다. 강대현 씨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공항 경찰 보고에 따르면 아직 가족의 죽음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직접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김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의 죽음을 알리는 일은 형사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임무 중 하나였다. 특히 이번처럼 2명의 가족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경우는 더욱 그랬다. 그의 심리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해요. 가족의 죽음에 대한 반응이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박소연이 차를 운전하며 말했다. 이민호와의 관계도 물어봐야겠죠? 아내의 대학 동창이니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경계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두 형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경찰 대기실로 향했다. 강대현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출장 가방을 옆에 두고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대현 씨?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강대현이 고개를 들었다. 네, 제가 강대현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이 갑자기 저를 찾는다고 해서.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 김준호 형사입니다. 이쪽은 제 파트너 박소연 형사고요. 앉으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강대현의 얼굴에 불안감이 더욱 짙어졌다. 무슨 일입니까? 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김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강대현 씨, 정말 유감스럽게도 어머님과 부인께서 어제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강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된 거죠? 어제 오후 두 분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셨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강대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두 형사는 그에게 잠시 시간을 주었다. 한참 후 강대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두 분 모두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사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특수강도살인 사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강도라고요? 누가 이런 짓을?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강대현 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협조할 의사를 보였다. 강대현 씨, 중국 출장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3일 전부터요. 상해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혹시 출장 중에 가족분들과 연락은 하셨나요? 네,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제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지만 바쁘가 보다 했는데. 강대현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김준호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강대현 씨, 혹시 이민호라는 분을 아시나요? 강대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경계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민호요? 네, 압니다. 아내의 대학 동창이죠. 왜 그 사람을 물으시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단서가 발견되어서요. 이민호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 가끔 부부 모임에서 만나는 정도죠. 아내가 그의 전 아내와 친한 친구였거든요. 최근에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6개월 전쯤 이혼했어요. 그 이후로는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박소연이 물었다. 혹시 이민호 씨가 최근에 댁을 방문한 적이 있나요? 강대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론요. 김준호는 강대현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강대현 씨, 혹시 이민호 씨와 부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나요? 강대현이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수사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가 필요해서요. 강대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최근에 아내가 좀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 조심스러워했고 제가 물어보면 회피하곤 했죠. 하지만 불륜 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두 형사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강대현의 말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 강대현 씨, 어머님과 부인의 관계는 어땠나요? 강대현이 슬픈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전통적인 분이시고 아내는 현대적인 여성이라 가끔 의견 충돌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정말 좋았어요. 특히 아들이 독립한 후로는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혹시 최근에 가정 내에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는 없었나요? 강대현이 잠시 생각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다만 아내가 한 달 전부터 좀 예민해진 것 같긴 했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지만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더군요. 김준호는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다. 강대현 씨의 아들은 현재 어디에 있나요?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락했나요? 아직입니다. 곧 연락할 예정입니다. 혹시 아들분과 가족 간의 관계는 어땠나요? 좋았습니다. 물론 가끔 세대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이 있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박소연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나요? 가족 중 누구라도요. 강대현이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혹시 거액의 부채나 금전적 문제는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이었어요.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의 질문으로는 명확한 동기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정미영과 이민호의 관계, 그리고 강대현이 언급한 아내의 최근 행동 변화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강대현 씨, 불편한 질문이지만 혹시 이민호 씨가 부인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한 적이 있나요? 강대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다. 한 달 전쯤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 메시지를 봤어요. 이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는데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물었더니 단순히 옛 친구들 모임을 계획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민호 씨에 대해 더 언급하신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달갑지 않았거든요. 이혼 후에 좀 불안정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할 거라고는.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강대현 씨께서는 이민호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대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다. 만약 그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두 형사는 강대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한 후 다음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강대현을 부산으로 이동시켜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강대현 씨,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으로 함께 이동하시겠습니다. 그곳에서 더 자세한 진술을 듣고 싶습니다. 강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을 꼭 잡아주세요.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김준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강대현의 진술은 이민호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이민호의 체포가 진행 중이었다. 그의 집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되어 증거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부산에 도착한 두 형사는 강대현을 조사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더 자세한 진술을 받을 계획이었다. 김 형사님, 이민호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박소연이 속삭였다. 좋아요. 그의 집에서 증거가 나왔나요? 아직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검사실로 보내 감정 중이에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대현 씨에게는 아직 이민호가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그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두 형사는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대현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피로와 슬픔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강대현 씨,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민호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격이라든지 특이한 점이 있나요? 강대현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민호는 대학 시절부터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내의 동창이자 그의 전 아내 서지연은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우리는 종종 부부 모임을 가졌어요. 이민호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지만 가끔 충동적인 면이 있었어요. 술을 마시면 특히 그랬죠. 충동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한 번은 부부 모임에서 사소한 일로 다른 친구와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모두가 놀랐죠.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박소연이 물었다. 이혼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민호의 외도가 원인이었다고 들었어요. 서지연이 아내에게 많이 의지했었죠. 이민호 씨가 이혼 후에 정미영 씨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나요? 강대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제가 알기론 없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메시지를 보고 나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김준호는 강대현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의 분노는 진실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강대현 씨, 어머님께서는 이민호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머니는 이민호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셨어요. 김준호는 메모를 하며 다음 질문을 생각했다. 혹시 최근에 집에 귀중품이나 큰 금액의 현금이 있었나요? 특별히 그런 건 없었어요. 어머니가 금반지 몇 개를 갖고 계셨지만 금고에 보관했을 겁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누가 알고 있었나요? 저와 아내 그리고 어머니만 알고 있었어요. 김준호는 강대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한 후 잠시 휴식을 제안했다. 그와 박소연은 조사실을 나와 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이민호가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김준호가 말했다. 그의 차량이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 정미영과 최근 연락한 흔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성격이 충동적이라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호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조사실 3번에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좋아요. 변호사가 도착하면 조사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강대현 씨의 알리바이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출장이 사실인지 그곳에서 계속 머물렀는지 확인해주세요. 김준호와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김준호는 이민호를 조사하고 박소연은 강대현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준호는 조사실로 향했다. 이민호와 그의 변호사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이민호는 46살의 남성으로 깔끔한 인상이었지만 긴장된 표정이었다. 이민호 씨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 김준호 형사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민호는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어디에 계셨나요? 이민호가 침을 삼켰다. 집에 있었습니다. 목격자나 증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그럼 어제 오후에 강명자 씨와 정미영 씨의 집을 방문하셨나요? 이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아니요. 이민호 씨, 당신의 차량이 그 시간대에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CCTV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이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의뢰인은 그 차량이 도난당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준호는 이민호를 응시했다. 이민호 씨, 정미영 씨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단순한 대학 동창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죠? 이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건 단순히 옛 친구들 모임을 제안한 겁니다. 정말 그뿐인가요? 피해자의 남편인 강대현 씨는 당신이 아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민호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분노와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미영이와 단순한 친구 사이였어요. 강대현이 오해한 겁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하셨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증거는 그 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민호는 변호사와 시선을 교환했다. 변호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이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인정합니다. 어제 미영이 집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방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살해됐을 때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셨죠? 이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준호는 이민호를 압박하기로 했다. 이민호 씨, 당신의 차량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당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살해된 시간에 당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갑자기 감정이 북받치는 듯했다. 나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미영이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간 것뿐이에요. 무슨 이야기요? 이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변호사가 귓속말을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영이와 나는 과거에 관계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이었죠.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여러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강대현과 결혼했고 저는 그녀의 친구인 지연이와 결혼했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연락한 건가요? 제가 이혼한 후 미영이에게 연락했어요. 우리는 몇 번 만났습니다. 단순한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죠. 김준호의 눈이 커졌다. 불륜 관계였다는 말씀인가요? 이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전부터요. 하지만 미영이는 최근에 관계를 끝내자고 했어요. 어제 만남도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당신은 화가 나서 그녀를 살해했군요. 아니요. 이민호가 소리쳤다.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미영이가 관계를 끝내자고 했을 때 화가 났어요. 우리는 다투었고 저는 좀 격앙됐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차에서 혈흔이 발견됐죠? 이민호가 망설였다. 미영이의 어머니인 강명자 씨가 우리의 대화를 듣고 화를 내셨어요. 저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죠. 제가 나가려는 순간 그녀가 제 팔을 잡았고 저는 반사적으로 팔을 빼다가 그녀를 밀쳤어요. 그녀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피가 났어요. 그때 미영이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당황해서 그냥 도망쳤어요. 그럼 두 사람 모두 살아있을 때 당신은 그 집을 떠났다는 거군요? 네, 맹세합니다. 제가 나갈 때 미영이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냥 도망쳤습니다. 제가 만약 신고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후회합니다. 김준호는 이민호의 말을 주에 깊게 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일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이민호 씨, 당신이 떠난 후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 두 사람을 살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나갈 때 그들은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왜 집에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나요? 이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본 사람이라면 제가 제일 의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아내가 저와 미영이의 관계를 알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았어요.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민호의 진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가 정말로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피해자들을 살해했을까? 현장에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아는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민호 씨, 당신이 집을 떠난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오후 4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도착한 시간은요? 3시쯤이었습니다. 김준호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이민호 씨, 당신은 현재 상해 혐의로 구금될 것입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김준호는 조사실을 나와 박소연을 찾았다. 어떻게 됐어요? 박소연이 물었다. 김준호는 이민호의 진술 내용을 전달했다. 강명자가 다치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민호가 떠날 때는 살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흥미로운데요. 강대현의 알리바이는 확실해요. 중국 호텔 CCTV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아들 강민수도 서울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김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이민호가 떠난 후 누가 집에 들어왔을까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면? 박소연이 말했다. 피해자들이 아는 다른 사람일 수 있겠죠. 이민호가 말한 대로 강명자가 다쳤다면 아마 누군가에게 연락했을 수도 있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오후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피해자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업무에 착수했다. 한편 김준호는 최 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현재로서는 이민호가 피해자 강명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 혐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떠난 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현장에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은 그가 떠난 후 약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살해된 것이겠군요. 피해자들과 연관된 다른 인물들을 조사해보세요. 김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들의 인간관계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때 박소연이 흥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김 형사님,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어요. 피해자 정미영이 오후 4시 45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발신자는 서지연입니다. 이민호의 전 아내죠. 김준호의 눈이 커졌다. 서지연? 정미영의 친한 친구라고 했던. 네, 그리고 통화 시간은 단 30초에 불과했어요. 그 후로 정미영의 휴대폰에서는 어떤 활동도 없었습니다. 김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서지연의 주소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그녀의 차량 정보도 확인해주세요. 두 형사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1시간 후 그들은 서지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서지연은 45살의 여성으로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서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경찰을 바라보았다. 서지연 씨세요?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 김준호 형사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서지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신가요? 강명자 씨와 정미영 씨의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서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었다. 아파트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김준호는 거실을 둘러보며 특이한 점을 찾으려 했다. 앉으세요. 서지연이 말했다. 두 형사는 소파에 앉았고 서지연은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다.
서지연 씨, 정미영 씨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대학 동창이자 친한 친구였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어제 오후에 정미영 씨에게 전화하셨던데 무슨 내용이었나요? 서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김준호는 서지연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전화는 단 30초밖에 지속되지 않았네요. 안부치고는 짧지 않나요? 서지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미영이가 바쁘다고 해서요. 서지연 씨, 당신은 이민호 씨의 아내지요? 네,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이유가 뭐였나요? 서지연의 눈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이민호의 외도였습니다. 혹시 그 상대가 정미영 씨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지연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달 전에 알게 됐어요. 이민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들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나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미영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김준호는 천천히 물었다. 그래서 어제 정미영 씨를 찾아가셨나요? 서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무슨 말씀을? 서지연 씨, 우리는 당신의 차량이 어제 오후 5시경에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아직 그런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김준호는 서지연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소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지연 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서지연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미영이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20년 우정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전화했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셨군요. 서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민호와 만나기로 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미영이는 그녀를 간호하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저를 보고 놀라더니 왜 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모든 걸 따졌어요. 이민호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서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이는 미안하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나 앉으며 저에게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미영이에게는 이런 뻔뻔한 여자와 어떻게 친구를 했냐고. 그래서요? 김준호가 물었다. 서지연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옆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고 시어머니를 내리쳤어요. 미영이가 비명을 질렀고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미영이도 쳤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김준호와 박소연은 서지연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어떻게 하셨어요? 김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 사람 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고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집에 와서 옷을 다 태우고 골프채도 강해버렸어요. 김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서지연 씨, 당신은 강명자 씨와 정미영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말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서지연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경찰에게 끌려갔다. 경찰서로 돌아온 김준호와 박소연은 즉시 최 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서지연의 자백으로 사건은 해결된 셈이었다. 살인 동기는 분명하네요. 최 팀장이 말했다. 배신감과 질투, 그리고 순간적인 분노.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호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피해자 강명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서지연이 그 집을 방문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민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그리고 서지연은 살인죄로요.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박소연이 한숨을 내쉬었다. 20년 지기 친구를 그렇게 배신하고 그리고 그 배신에 대한 복수로 살인까지. 정말 비극이네요. 김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친구 간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질투와 분노가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그는 이런 사건을 다룰 때마다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감정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곤 했다. 이제 강대현 씨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김준호가 말했다. 아내의 불륜과 그로 인한 비극적 결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강민수에게도요. 박소연이 덧붙였다. 두 형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강대현은 아직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지친 모습이었지만 형사들을 보자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범인을 찾았나요? 그가 물었다. 김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다. 김준호는 잠시 말을 고르며 강대현의 반응을 예측해보려 했다. 가족의 죽음도 충격적이지만 아내의 불륜과 그로 인한 비극적 결말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일 것이다. 강대현 씨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대현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누구입니까? 누가 제 가족을 해쳤죠? 김준호는 박소연과 잠시 시선을 교환했다. 서지연이라는 여성입니다. 당신 부인의 대학 동창이자 친한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현의 얼굴이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지연이요? 왜 그녀가 우리 가족을? 강대현 씨, 김준호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서지연 씨의 전 남편인 이민호 씨와 당신의 부인 사이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강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말씀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민호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와 정미영 씨는 한 달 전부터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지연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제 정미영 씨를 찾아가 따졌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격분한 서지연 씨가 강명자 씨와 정미영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대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마치 숨을 쉬기 힘든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니, 그럴 리가. 미영이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요. 박소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도 이 사실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민호 씨와 정미영 씨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강대현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왜? 김준호는 강대현의 고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강대현 씨, 이민호 씨도 어제 당신의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와 정미영 씨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강명자 씨가 다쳤습니다. 이민호 씨는 그 상황에서 도망쳤고 얼마 후 서지연 씨가 방문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강대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무언가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대현 씨, 아드님께도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소연이 물었다. 강대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죽은 사람의 것 같았다. 제가 아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아들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김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공식 기록에는 모든 사실이 남을 것이고 결국 언론을 통해 알려질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기록은 공개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사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강대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김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대현 씨, 정말 유감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 시신을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셔야 할 텐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대현은 공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두 형사는 조사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다.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를 감쌌다. 이런 사건을 다룰 때마다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박소연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김준호는 책상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과 질투, 그리고 분노. 이 감정들이 한순간에 3명의 인생을 파괴했군요.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파괴됐겠죠. 강민수, 강대현, 그리고 이민호까지. 이민호도 무죄는 아니죠. 박소연이 말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그의 행동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김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이 비극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서지연의 심리 상태는 어떤가요? 최 팀장이 다가와 물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준호가 답했다. 자백 후에 계속 울고만 있어요. 변호사를 요청했고 현재 접견 중입니다. 살인죄로 기소될 텐데 심신장애를 주장할 수도 있겠군요. 최 팀장이 말했다. 순간적인 격정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도 최소 10년에서 15년은 복역해야 할 겁니다. 박소연이 말했다. 계획적이진 않았어도 2명을 살해했으니까요. 김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다. 피로가 온몸을 덮고 있었다. 형사생활 15년 동안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퇴근하세요. 최 팀장이 말했다. 내일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2분 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두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김준호는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유치장으로 향했다. 이민호는 톡방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치고 무거워 보였다. 김준호가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 이민호 씨, 서지연이 자백했습니다. 그녀가 강명자 씨와 정미영 씨를 살해했다고요. 이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그런 식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당신의 행동이 간접적으로 이 비극을 불러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준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강명자 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정미영이 정말 죽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내가 그녀를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었던 거죠. 김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민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연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민호가 물었다. 당신과 정미영 씨의 관계를 알게 된 후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와 남편의 이중 배신이니까요. 이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내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김준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유치장을 나왔다.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는지 평생 기억하세요. 다음날 아침 김준호는 출근하자마자 사건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정리하고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했다. 오전에 강민수가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는 24세 젊은 청년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늙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었다. 김준호는 그와 잠시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강대현의 부탁이 떠올랐지만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강민수 씨, 어머니와 할머니는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범인은 어머니의 대학 동창인 서지연이라는 여성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강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개인적인 갈등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강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김준호는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다. 오후에 검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서지연은 살인죄로, 이민호는 상해죄로 각각 기소되었다. 재판은 한 달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 팀장이 김준호와 박소연에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신속하게 해결되었지만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었네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감정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형사로서 이런 사건을 다룰 때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일은 진실을 밝히는 거죠. 박소연이 말했다. 아무리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말이에요. 저녁이 되자 김준호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퇴근할 준비를 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김준호 형사입니다. 형사님, 강대현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셔서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김준호가 답했다. 정말 유감입니다, 강대현 씨.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강대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결국은 알아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내 장례식은 이틀 후에 치를 예정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겠습니까? 김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일반적으로 형사들은 사건 관계자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가능하면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비 내리는 창문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문득 이번 사건의 모든 관계자들이 생각났다. 서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게 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가슴 아팠다. 이틀 후 김준호와 박소연은 장례식장을 찾았다. 간소하게 진행된 장례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하고 있었다. 강대현과 강민수는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두 형사가 다가가자 강대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두 형사가 함께 말했다. 그들은 분향을 하고 잠시 묵념을 했다. 영정 속 두 여인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이 비극적인 결말을 모르는 것처럼.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 김준호는 한 여성이 멀리서 장례식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지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멀리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인간 감정의 소용돌이가 만들어낸 비극. 박소연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일은 이미 일어난 비극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가끔은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닐까요? 박소연이 말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말이에요. 맞아요. 진실만이 치유의 시작점이니까요. 두 형사는 함께 차로 돌아가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번 사건의 무게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진실을 위해 내일도 출근할 것이다. 김 형사님, 다음 사건은 좀 더 밝은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박소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범죄 현장에 밝은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내는 것이죠. 차는 천천히 도로를 달리며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부산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